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문화의 총체적 이해 부분입니다. 특별히 문화인류학적인 관점과 또 기독교적인 관점을 플러스해서 총체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보고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문화라는 것은 자연에 인공을 가한 것과 관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리적인 부분과 또 인공적인 소위 사람의 손을 댄 그 부분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러한 의식주 전체 그리고 사고방식, 가치관, 시스템 또 세계관까지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는 없다. 우리는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것을 문화라고 한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정의해 봤는데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래서 공동체성,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문화화,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의 종합체다 하는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특별히 그 문화는 what you see,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엄청난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먼저 강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문화화된 후에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는 소위 충격이 옵니다. culture shock이 오고 이런 크로스 컬처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배경 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문화화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갈등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촌 다문화 상황, 간문화 상황, 상호문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화를 넘어서 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cultural intelligence, 문화 지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문화인류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인류학과 선교라는 세미나 과목을 대학원에 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부분을 한 학기 내내 기독교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다룬 거죠. 그것을 이제 한두 주 안에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nthropus하고 logos라는 말이 합쳐진 anthropology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 안에는 고고학도 가능하고요, 역사학도 가능하고요, 민속학, 지역학, 또 언어학,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상담, 심리, 또 생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소위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또 개인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전체적인 다이나믹스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anthrop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anthropos, 인간이라는 단어와 logos, 학문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인간에 대한 학문, 인간에 관한 학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이것을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 정리해 보면 문화인류학이란 세계 각 지역이나 민족이 지닌 문화와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를
소위 연구 대상이 문화 또는 사회구조. 그래서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cultural anthropology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사회구조라고 얘기했을 때는 social anthropology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anthropology 안에서는 이 구조들을 경험적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여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험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귀납적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먼저 분석하고 정리한 후에 우리의 문화와 또 다른 옆의 문화들을 비교 연구하고, 그래서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데 우리 한국의 가정과 미국의 가정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정은 다르다 한다면 가정에 대한 경험적 방법 연구와 이것을 미국, 아프리카와 비교하는 비교 연구를 통해서 문화 간의 공통점과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차이점, 어디는 핵가족이고 어느 쪽은 대가족이고 어느 쪽은 가부장 제도고 어느 쪽은 모계사회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들을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그 문화에 대한 이론을 또 사람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인류학이란 세계 각 지역이나 민족이 지닌 문화와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를 경험적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여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하나의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이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인간 문화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장성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장성배가 지난번에 늑대 아이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장성배일까 하는 거죠. 이건 한국의 장성배고요. 또 기독교 대학 감리회의 장성배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장성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소속 집단을 이해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학 감리회 아니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집단도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제가 미국을 건너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 미국의 집단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집단도 이해하게 도와준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 문화인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죠. 세계 각지의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작업을 한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문화와 또 내 문화는 뭔지, 내 문화 안에서의 어떤 나는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여 관찰, 인터뷰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한 1년 이상 현지에 들어가서 현지 언어를 가능한 숙지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주민의 생활을 참여 관찰한다. 같이 먹고 자고 행사를 참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면접하고 인터뷰하고 현재 문화와 사회 구조를 보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구한다 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학 이론의 발달사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 흐름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문화인류학의 시발점은 진화론적 문화인류학이라고 불려집니다. 19세기 초엽에 인간에 대한 관심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보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들의 객관성이라든지 학문성 또 어떤 총체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처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 19세기 유럽 쪽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그 당시는 다윈의 진화론이 당연시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또 인도라든지 중국으로 들어오고 또 미국 대서양의 인디언들을 만날 때 그들이 느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원시인들이네. 아프리카로 가니까. 그리고 인도나 중국쯤 가니까 우리 유럽의 중세쯤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진화하나 보다. 다윈의 진화론과 연결지어서 문화 진화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각각 문화들은 진화하는데 어떤 문화는 빠르게 진화하고 어떤 문화는 이렇게 더디게 진화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학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armchair anthropology라는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 아니면 또 무역하러 나간 사람들 또 제3세계를 정복하러 나간 사람들이 이제 현지의 이야기를 편지글로라든지 간단한 어떤 정제된 글로 이제 정리해서 유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소위 인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소위 armchair 이제 팔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읽으면서 세계를 재구성하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원숭이에서 온 저 뒤쪽 끝에 진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유럽은 저 맨 앞에 진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는 단선론적으로 어차피 우리 유럽식으로 갈 건데 그 도중에 있는 것이 인도 뭐 중국이고 저 밑에 뒤처진 것이 아프리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그림을 대변합니다. 저 서양 사람이 문명의 이기를 보여주면서 저 아프리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저 침팬지나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죠. 이런 소위 상대 문화를 굉장히 그 진화가 덜 된 문화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합니다. 문화의 진화는 단선론적인 단일한 발전의 선을 따라 진행되는데 그 속도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우리 유럽이 제일 빠르다. 우리 유럽 안에서도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잔존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에는 그것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면서 잔존물로 남아있을 뿐이고 이 잔존물을 보니까 우리 유럽이 저 아프리카 단계, 선행 단계를 거쳐왔다는 것을 증거한다. 우리도 다 그런 거 옛날에 겪었어. 근데 지금 필요 없는 기능들은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것은 잔존물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설명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비교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럽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를 비교하면서 진화를 합리화하고 설명하죠. 이런 입장을 사회적 진화주의,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관점 속에서는 진화에 더디거나 견뎌내지 못하는 문화들은 자연도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이 적용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20세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학문적인 연구들이 적용되고 그 관점으로 이제 진화론적 문화인력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의 진화론적 문화인력은 지나친 일반화였다. 인간 사회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였고
그 판단에 있어서도 자민족 중심적인, 소위 유럽 중심적인 그러한 이론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자료들은 대체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님들의 편지 이런.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도식, 진화한다는 도식에 사실을 끼워 맞춘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지 귀납적 학문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 같은 시대에도 문화는 독특하게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역사주의로 설명이 됩니다만 이런 반응,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문화는 계속 한 문화가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파되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문화인류학 이후에 네 가지 반대의 갈래들이 생겨나는데 전파론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전파론, 영국 쪽, 역사적 전파주의 학파, 오스트리아와 독일 쪽에, 그리고 역사주의, 미국 쪽에, 그리고 구조주의와 기능주의, 영국 쪽에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진화론적 문화인류학을 반대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론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 중에 전파주의를 먼저 생각해 보죠. diffusionism이라는 단어 속에서 마치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그 파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생겨나고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또한 생겨나면서 그것들은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소위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문화는 이렇게 전파되죠. 실크로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 위에 그림 속에서 수많은 문명권들이 있으면서 그 문명들은 서로 주고받고 이제 파장처럼 확대되어 나가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문명권설이라는 얘기죠. Culture Circle Theory, 소위 이집트 문명, 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문명, 또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런 문명권들이 곳곳에 크고 작게 존재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주고받아지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전파주의라고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전파주의는 진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다. 그리고 문화 전파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연구한다. 거기서 나온 것이 문화권 이론들이고 마치 파문처럼 어떤 문화의 영향권들이 확장되면서 서로 오버랩되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 발전의 요인은 그 한 문화 내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서로 영향이 주고받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수평적 병존 관계가 강조되겠죠. 황하강 유역과 인더스강 유역과 이런 것들이 서로 병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문화는 어느 한 중심에서 발달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견해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전파주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입장은 역사적 특수주의, historical particularism입니다. 이것은 한 문화가 지금의 문화가 되기까지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 소위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히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안에서도 소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문화이라는 것은 거의 한독도 있고 같이 비슷한 구성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결단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의 내재해 있는 어떤 독특한 역사와 스토리를 인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는 상대적 문화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문화와 네 문화를 비교해서 너는 나보다 열등해가 아니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 문화의 가치는 뭘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뭘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프랑스에서 거위 간 요리를 먹는 것과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프랑스인의 어떤 개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이제 저도 가끔 얘기를 해봅니다만 88 올림픽 때 프랑스의 애견가들이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올림픽 보이콧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뭐 지금도 가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거위 간 요리는요. 어떻게 보면 간을 쪼개고 거기 안에 요리를 양념을 집어넣어서 간 경화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양념이 골고루 배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겪었던 오리를 잡아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었던 전통은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먹을 것이 거의 없고 우리 영양실조 걸릴 때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배제하고 역사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내문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도 이제는 애견가들이 많아지면서 개고기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 변동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문화를 보는 것이 역사적 특수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문화는 인종이나 지적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유럽 사람들이 인종이 뛰어나서 고도의 문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에 의해서 지금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는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단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사적 특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 기능주의입니다. Structural Functionalism 이라는 말인데 지금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저마다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기능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러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기능들을 가지고 살았던 수렵 시대를 생각해 보죠. 간단하게 마을 사람들이 쭉 나가서 사냥을 하고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특별히 부엌 구조가 어떻게 되었건 또 그릇이 어떻게 되었건 그것을 요리하는 도구들이 어떻게 되었건 그것은 굉장히 초기 단계죠.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하나씩이 개발되는 겁니다. 칼이 만들어지고 창이 만들어지고 수렵을 더 잘할 수 있게 정교하게 목적에 따라서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는 거죠. 농경사회로 오면 또 농경 문화에 필요한 기능들이 또 어떤 절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수렵 시대보다 농경 시대의 가족 구성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저마다 기능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들은 그 안에 구조, 기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더 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를 보는 관점도 주로 구조적, 기능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구조기능주의라고 말을 했을 때 소위
목적론적 측면에서의 기능, 또 통합론적 관점에서의 기능,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지금의 기능들은 다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은 사회 존속을 목적으로 이제 점점 정교화되고 발전된다. 통합론적 관점에서도 이것을 연결해 보면 그런 목적론적인 어떤 기능들은 사회 통합적인 관점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기능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이렇게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사라진다.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나름대로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고, 그 요소들은 사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요소들은 사회 전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요소들을 평가할 때 사회의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역기능을 하고 있느냐 차원에서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기능주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이 기능들이 통합된 전체를 형성한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네트워크 된다. 그리고 사회는 항상 내적인 통합을 이루려는 경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많은 문화를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요. 지금의 문화를 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체론적 시각입니다. Holistic Perspective. 이제 문화를 보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이론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인간과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통합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해보자, 총체적으로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고요. 문화에 가지고 있는 역사, 지금의 정치, 경제, 법률, 가족, 친족, 종교, 예술, 관습,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엮여서 하나의 사고방식, 생산 양식, 인간관계,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의되고 있는 입장은 상대론적 시각입니다. 아까 제가 프랑스와 우리 한국도 비교했습니다만 이 문화를 내문화 중심적으로, 자문화 중심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당연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구촌 다문화 시대를 살아내면서 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훨씬 우월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금기시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그래서 상호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때에 상대론적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보는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교론적 시각입니다. Comparative Perspective. 이제 아까 우리가 얼핏 살펴봤습니다만 한 가족 제도를 놓고 봐도 내가 경험했던 이 가족 제도와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낸 가족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이해해보고 거기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화지능을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부분이 있고 공통점,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조금 더 독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들을 아우르는 또 제3의 어떤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론적 시각이 지구촌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책에 인류학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서 인류학을 이해하거나 저희들이 인류학을 선교학에 도입했을 때 필요한 사항들인 것 같아서 잠깐 제목만이라도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in Characteristics of Anthropology 첫 번째입니다. Anthropology attempts to deal with what people actually do, feel, and think. 인류학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선교사로 현재 들어가거나 목회자 입장에서 지역사회,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앤트로폴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people actually do, feel, and think 라는 관점이 우리들에게도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Anthropology historically has dealt primarily with non-Western people. 자, 소위 문화인류학자들의 관심은 제3세계, 소위 서구인 아닌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인도와 또 아프리카 또 미국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연구된 그런 학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그 제3세계 저 땅끝에 대한 연구가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Anthropology has developed the cultural concept. 인류학은 문화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문화인류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어떤 도구가 anthropology다. 네 번째, anthropology takes a holistic view of people.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류학은 총체적인 관점, 통합적인 관점을 취한다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Anthropology is a perspective, not simply a subject. 소위 인류학이라는 것은 관점이지 우리가 논의하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경이 될 수 있고요.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Anthropology focuses on communication. 그래서 인류학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연구합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일곱 번째, Anthropology distinguishes between forms and meanings. 인류학이라는 것은 form과 meaning 사이를 구분할 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forms and meanings,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form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meaning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 God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름대로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meaning을 소위 힌두교 사람들에게 God이라는 것은 3억이 넘는 신입니다. 그래서 God이라는 form은 같은데
미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을 줍니다. 여덟 번째, Anthropology has developed the concept of worldview. 세계관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한 문화 안에 들어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만드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각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관심을 하죠. 이 부분들은 저희 선교하는 입장에서도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Anthropology has developed the research method most helpful to Christian workers.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소위 research method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참여 관찰, 인터뷰, 그리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survey research, 그 다양한 방법들, 특별히 저희가 이제 한 다른 과목을 같이 듣고 있는데 그 과목 속에서 research methodology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인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에게도 또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Anthropology deals with culture change. 소위 문화 변동에 대한 이슈를 다룹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하죠. 지금의 이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 빛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문화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문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류학자들의 관점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 culture change를 다루는 anthropology는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10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우리의 선교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주지 하는 질문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귀중한 관점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선교학적 관점에서 문화인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선교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선교의 방법이라든지 접근 방법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이 선교와 이렇게 만났던 초기 단계를 생각해 보면 주로 성경 번역과 연관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 번역 선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관습을 배우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죠. 이것이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연결될 수 있었던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민족,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제 바라보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의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특별히 성육신적 사역, 그 문화 안에 그 문화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그들의 문화에 맞는 사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특히 상황화, 또 신학과 사회 문제와의 관계, 또 총체적인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인류학이 주는 관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또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 문화인류학과 선교라는 것은 변증법적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전히 인류학에만 의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죠. 반대로 인류학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역은 굉장히 왜곡되거나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인류학을 통해서 또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문화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도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소위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그 선조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를 만들었던 그 배경, 또 그 당시에 갈릴리의 모습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 배경이었고요. 예수님은 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없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거야. 이런 맥락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의 나라를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아는 방법은 그 문화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화적 상황이다. 두 번째, 인류학을 외면하면 그들이 섬기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그죠?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말씀은 우리가 이해했다고 치고 그것도 제대로 이해했나요?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 못하면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못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지만 그 문화와는 어떤 별개의 개토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복음을 들고 가지만 플러스 한국 교회의 문화를 가져갑니다. 통성기도, 주여 삼창, 박수 치는 것, 삼박자 축복, 어쨌든 교회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죠. 아까도 forms and meaning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구별하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아까 늘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이 워낙 차이가 커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가 복음을 왜곡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라는 관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류학,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선교지의 사회, 문화, 그리고 그 상황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인류학이 줄 수 있는 관점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인류학은 각 민족의 사회 문화적 조직이 어떻게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두 번째, 우리 또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나요?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어린아이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라는 것이 지금 뭐 사이즈가 커지고 나름대로 경제까지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뭘 좀 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본산지들이 바라보면 이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줄 수 있겠다. 세 번째,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류학의 큰 성과는 모든 민족은 산물을 보는 저마다의 독특한 관점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관점 속에서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 안에 살고 있고 정보들을 다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성지순례도 갔다 오셨으면 더 정확하게 상황을 대충 미루어 짐작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을 그때에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손에 잡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를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삶의 패턴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까?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살았거든요. 그죠? 사막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죠. 목자?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과 문화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축소주의적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하나의 언어를 쓰고, 그래서 이 언어를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선교 지역에 들어가셔서 대부분 이제 툭툭 튀어나오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60년대 같아. 우리나라 50년대 같아. 이런 얘기들이에요. 거기 이제 아까 문화인류학 다뤘을 때 진화론적 문화인류학자들의 관점이죠. 우리는 많이 발전했고 너희들은 약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또 내문화적인 관점으로 상대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축소주의로 들어가죠. 그러나 문화인류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은 총체주의적인 관점을 가져라 하는 얘기죠. 우리의 지식은 늘 불완전하고 늘 미완성입니다. 가능한 서로 간의 다른 관점들을 쭉 합쳐보면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이 주는 공헌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선교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 문화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별히 소위 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육신은 구체적으로 문화 안에 어떻게 임한다는 것일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문화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각 문화마다 성육신에 내려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교회가 모든 나라, 민족, 세계를 엮어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지구촌 문화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설명되면 좋을까? 무궁무진한 연구 과제들이, 토론 과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우리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도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 교회도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와 장로교의 교회와 또 성공회의 교회와 캐톨릭의 교회는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느껴져요. 우리끼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문화는 어떨까? 특히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화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또 교회는 세상을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회 문화와 세상 문화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세상 문화에 있지 말고 교회 문화로 오라고 할 것인가? 질문할 거리가 많죠. 세상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로 그냥 한마디로 세상 문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도 서로 다른 수많은 문화, 서브컬처들이 존재하죠. 농촌 문화, 도시 문화, 부자들의 문화, 빈곤의 문화, 청년들의 문화, 노인들의 문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문화. 문화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문화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만나야 될 그 사람, 복음 전도의 대상, 그들을 향해서 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성육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마케터들은 수신자 중심적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고객 중심적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나눈다는 말 속에는 삶을 나눈다는 것인데 특별히 고통 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진 그 대상을 회복시켜주는 섬김이라는 사역이 늘 같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을 섬긴다는 것, 그들의 필요에 응답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 그들을 이해해야 되죠. 그들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세상이 선교 항목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선교 항목을 결정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결정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말을 해요. 우리 가정이 아파요. 선교 항목이에요. 우리 직장에서의 의미가 없어요. 선교 제목입니다. 항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굶게 되었습니다. 선교 항목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세상이 절박해하는 것, 그것이 선교 항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떤 성육신적 선교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류학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을 줍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 소위 교회, 복음 이쪽 축과 문화 저쪽 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시켜 볼까 하는 질문 속에 리처드 니버의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이 아주 고전적인 책이면서도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니버의 어떤 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재평가되고 확장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패턴만 먼저 이해를 해봐도 우리들이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그 5가지 패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새로 출판된 영문판의 겉표지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것 같은데 책의 겉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 먼저 설명을 해보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교회 또는 그리스도, 복음, 이 축과 문화의 축의 관계가 중요한가 하는 얘기죠. 그것을 크라이스트라는 표현을 기독교라고 이제 써보죠. 기독교나 또는 교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문화는 서로 계속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뗄 수 없는, 교회가 진공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니까 늘 교회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자, 초대교회 형태가 다르고 동방교회 형태가 다르고 캐톨릭이 다르고 프로테스탄트가 다르고 또 지금의 개신교와 여러 가지 교파들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안에 자리 잡으면서 만들어진 교회 형태들과 예전과 신학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교회 형태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교회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미쳐왔다. 자, 그렇더라도 두 번째, 교회가 그 문화를 향하는 태도는 굉장히 입장이 다양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가 문화를 변화시킬 때에도 그 변화시키는 의미와 방법도 다양했다.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 문화적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거나 사용할지에 대해 입장이 다양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문화를 바라봤고 어떻게 관계해 왔는지,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문화를 정의하고 접근해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니번은 5가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왼쪽 끝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는 죄된 거야, 타락한 거야. 절대로 그 문화와 관계하지 마라. 오로지 주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으면 돼. 이것이 Christ against culture 라고 한다면, 저 오른쪽 끝에는 Christ of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문화를 벗어날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문화를 같이 봐야 돼 하고 바라보는 동일시. 저쪽 왼쪽 끝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것과 오른쪽 끝은 같다는 것과, 그러면 오른쪽 끝에 같다는 것에서 조금 더 그래도 교회의 입지를 위로 올려보자. 교회가 더 하늘과 가깝잖아. Christ above culture. 그죠? 재밌죠? 그리고 왼쪽에 절대 같지 않아를 조금 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 하다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이지만 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패러독스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늘 하늘을 바라보고 순례자처럼. 그러면 이 양쪽에서 만나는 가운데 Christ Transformer of Culture. 교회는 세상 문화를 온전히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문화를 품고 그 문화를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를 바라봤던 큰 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다양한 자리매김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대립하는 교회. Christ against culture, Church against culture. 이 말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죄된 문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군대 못 가, 사람 못 죽여, 전쟁 안 나가. 왜? 우리는 주님 따르니까. 관직에 안 나가. 왜? 죄된 시스템이니까. 이런 거죠. 세상과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또 세상을 늘 정죄하는 그런 그룹들, 이런 분들이 이 패턴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정체성은 문화 적응을 거절하는 거죠. 우리는 같을 수 없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이 말은 문화에 대한 거절보다도 주님에 대한 충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된 문화에 접할 수 없어.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요. 세상과 단절된 어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세상이 썩어가기 때문에, 맛을 잃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얘기한다면 Christ against culture도 굉장히 부분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against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대상이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양을 찾아가서 품고 데리고 와야 된다 생각한다면 마냥 against만을 할 수는 없겠다. 자, 두 번째, Christ of culture.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그죠? 문화에 속한 교회.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문화의 높은 차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차피 문화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문화라고 보고 그 문화의 고매한 부분은 교회의 고매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기독교 신앙에 녹아든 탁월한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세에. 그래서 중세 캐톨릭, 로만 캐톨릭 영토는 소위 교회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로만 캐톨릭 영토 전체가 하나님의 탁월한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접근은 교회가 문화와 관계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화와 너무 담을 쌓으면 언제 그들을 품습니까? 언제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이게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상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캐톨릭 안에서도 영성 깊은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면 또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초기에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를 만들기를 꿈꿨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교회가 문화를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상화하거나 그리스도보다 더 충성할 때도 있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충성을 당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을 당하는 거야.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거나 타락하는 결과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교회. Christ above culture, the church above culture. 이렇게 합시다. 비록 문화가 선악의 요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문화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문화와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과는 그렇게 썩 같아지기는 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늘 위에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인도하는 above에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또한 문화를 초월해 계시면서도 적절하게 문화를 다스리신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는, 교회는 영원하고 초월적인 형태로 유한한 문화 위에 계시고 또 교회도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그리스도와 문화는 구별되면서도 관계가 맺어지고, 그죠? 아예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별되는 above에 있고, 문화는 부정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유지된다. above에서. 그리고 문화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된다. 왕 중의 왕. 그러나 아무리 above라고 하더라도 일단 연결되고 나면 1번, 문화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해는 문화를 하나님께 복속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화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그래서 아무리 밑으로 내리려고 해도 자꾸 이제 문화를 인정하기도 하고 더 위로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깊은 죄성, 타락이 간과되고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고 죄성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왔다. 또한 above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겨서 거룩과 세속, 교회와 왕권, 높은 것과 저속한 것, 신앙과 이성, 신학과 철학, 이렇게 그 두 번째 건 늘 밑에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소위 교회가 이 땅 속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도 있고 이 땅의 시민권도 있고. 자, 1번, 문화가 죄의 영향하에 있더라도, 교회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교회가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내도록 힘을 주신다. 그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되다는 거예요. 죄되지만 거기에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거기서 신앙을 시켜주리라. 끝까지 순례를 완수하도록 인도하리라. 이 가운데서 교회는 이중 시민으로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러한 관점은 만연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결코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분명한 차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중 시민권, 둘 사이의 혼동이나 혼합이 없어집니다. 좋은 강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야기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게 돼서 품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어쨌든 버텨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연대해서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관점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순례자처럼 살아내는 이쪽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하려는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어차피 하늘의 집이 있어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것이 니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Christ Transforming Culture. 교회는 문화의 전 영역에 침투해 들어가야 되고 임재해야 되고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거기서부터 싹을 내고 거기서 빵을 부풀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화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파워 밸런스, 어떤 힘의 균형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소명을 강조하는 강점이 있죠.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의 누룩, 빛, 소금,
겨자씨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입장은 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이고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총체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을 극복하죠. 어차피 죄된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과 어떤 결별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선교적이고요, 좋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위 Christ against culture 또는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처럼 위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변화 또는 변혁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죠. 1. 모든 유형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 다 문화 속에 고민하면서 이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성경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읽는 중에 그 유형들이 생겨났다. 2번, 각 유형마다 세상을 향한 태도와 전략이 다르다. 3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완전에 이르지는 못할 거다. 어느 쪽이든지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취를 이루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4번, 도덕적인 혼동, 불확실성, 복합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있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향한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로 또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증언하라고 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공동체로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니버의 입장이고 저도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최대한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화를 향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학자로 찰스 크래프트를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 속에서 선교학을 하는 학자인데 사실 모든 선교학자들이 거의 다가 이 시대에는 문화인류학이라는 부분을 거의 부전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책들을 쓰셨던 학자로 찰스 크래프트를 또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Christianity and Culture는 번역되어 있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거의 같은 분량 볼륨으로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소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anthropology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복음과 문화 또는 God and culture, Christ and culture, Church and culture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니버는 Christ and culture라고 표현했다면 찰스 크래프트는 God and culture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God against culture position 이 말은 Christ against culture position 이라는 니버의 입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또 God in culture position은 Christ of culture의 포지션과
거의 같습니다. 또한 God above culture position도 Christ above culture position과 거의 흡사하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God above but through culture position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굉장히 성육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God above 그분은 분명히 문화를 초월해 계시고 저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but through culture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시죠. 그것 아니면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귀한 말씀을 감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아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구체적으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명령을 하시죠. God above but through culture position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총정리해 보도록 하죠. 1. 복음은 문화에 예속되지 않는다. 초월적인 부분. 그러나 복음은 인간 문화의 한 형태로 표현되고 이해되어야만 세상 문화가 이해하고 듣는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 언어를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 하나님은 문화 안의 사람들을 향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려오시고 커뮤니케이션 해오신다. 4번,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성육신이다. 그분이야말로 그 방법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땅에 우리가 문화 속으로 성육신에 내려간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과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1.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주제들을 담아서 문화를 설명해 보세요. 자, 참 힘든 얘기죠. 어쨌든 지난주, 이번주 다 합쳐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주제들을 담아서 문화가 뭘까? 문화는 이런 겁니다. 정의뿐만 아니라 설명, 소위 describe 해보라는 거예요. 2. 가능한 총체적, 포괄적이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입니다 하고 엮어서 한번 좀 표현해 보십시오. 근데 글로 쓰는 거 말고 요즘 포스트 모던 세대니까 3.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문화를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릴 때 그 그리는 도구는 뭐 파워포인트를 잘 쓰시면 그걸로, 포토샵을 잘 쓰시면 그걸로, 아니면 나는 컴퓨터하고 무관해 그러면 도화지 하나 갖다 놓고 사인펜을 쓰시든 크레용을 쓰시든 아니면 유화를 잘 그리시면 유화로 그리시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은 이제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겠고요. 뭐 그림을 직접 그리셨으면 그것을 사진을 잘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아니면 스캔하셔서 파일로 제출을 합니다. 5번 파일을 제출합니다. 굉장히 부담 드리네요. 대신 시간을 좀 드리죠. 2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제가 올릴 겁니다. 지금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녹화하고 있어요. 교회 갔다 와서.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2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을 참고하셔요. 예를 들어 구글에 가셔서 culture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쳐보시고 picture, 또 그림, 이미지 버튼을 검색을 누르시면 사진으로만 주로 이렇게 쭉 검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제가 그리는 그림 비슷한 이런 그림들이 또 많아요. 이런 종류가.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 저희가 봤던 이런 그림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게 더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이미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그 빙하 그림은 꽤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건 또 아주 이걸 유화를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건 뭐 더 밑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네요. 그죠? 또 아까 이렇게 세계관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문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뤘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제가 그렸던 비슷한 패턴들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또 그것이 엮어지는 크로스하는, 인터하는, 멀티하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구촌 문화.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예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더 총체적으로 하나님까지 들어가셔야 되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주제들을 담아 문화를 설명해 보라. 2. 가능한 총체적 포괄적이면 좋겠다. 3.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아라. 4. 파워포인트, 포토샵 같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좋고, 사인펜, 크레용,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도 좋다. 마지막으로는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 기간은 몇 주라고요? 2주.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대학원생 수준이니까 이제 창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연구들을 집합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종이를 펴놓고 막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고 그걸 엮어보시고 순서를 우선순위를 넣어보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하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하면서 정금같이 주님께서 딱 이미지를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고요. 여러분의 건투를 다시 한번 빕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